네, 매주 금요일에는 양김시대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김용남 전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제가 이 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를 마무리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진짜 제가 사랑하는 코너인데 공교롭게도 요새는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이번 주말은 특히 더 바쁠 것 같습니다. 남의 방송을 녹화냐 라이브냐 착각하는 일은 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녹화는 아닙니다. 다 라이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목소리도 나왔고요. 그리고 저녁 늦게 민주당에서 추가로 2개의 파일을 더 공개를 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플레이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 아시는 예, 다 아는 내용이어서 그냥 가죠. 예, 다 듣고 그렇죠. 계셔서 뭐 굳이 또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청자들께서 한 번 더 들려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있어서 본질은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인 것 같고요. 본질은 이 통화 내용에 담겨 있는 진실을 좀 파헤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대통령 목소리 딱 들으시고 일감 전직 그 국회의원들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김종대 의원님부터, 김용남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새로운 판에 접어드는 거죠. 판이 바뀌었고 우선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 국힘 쪽에서 무슨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거론하면서 이게 취임 전이라 죄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신분이 필요 없는 범죄 조항도 많고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무엇보다도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성립이 인정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검사가 답하라.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답을 해봐라.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한번 한동훈 전 검사가 그렇죠. 설명을 해보시라. 만약에 이게 죄가 안 되면 아니 그러면 한동훈 당시 검사와 윤석열 당시 검사는 왜 박근혜 정부 때 여론조사 돌리고 공관위 구성에 관여했다고 선거 개입, 공천 개입으로 그렇게 여러 사람 다 잡아놓고 구형도 세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만 그 본인들이 했던 수사는 뭐냐 도대체 답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네, 전직 검사 한동훈은 답하라. 지금 이게 공천 개입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얘기해라라는 말씀 주셨어요, 의원님께서. 전직 대표 이준석은 답하라. 다 답해라. 다 답해라. 네. 그 얘기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건 의원님이 하시죠. 예. 전직 대표 이준석은 답하라. 답하라. 예. 공관위원장 누가 임명했냐? 윤상현. 네. 그 공관위원장 임명권자가 누구냐? 전직 대표다. 네. 그다음에 공천장을 줬으면 공천장에 직인을 찍게 돼 있다. 누구 직인이냐? 당 대표 직인이다. 뭘 몰라 모르기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몰랐다는 데 대해서 부끄러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책임은 조금 얘기하셔야 될 것 같다. 네. 본인이 대표 있을 때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일단 이준석을 물고 늘어가는 게 뭐 말미잘도 못한 대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또 공적인 언어로 답하는 것이 일단은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일단 이후에 따라올 여러 가지 잡음들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녹취록에서 이 권력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창문이 생겼다고 보여지는 게 큰 소득입니다. 좀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드리면은 김영선이 하라 그랬는데 말이 맞나요 당에서?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취임 선서라고 첫 번째 오후에 그 공천 발표한 그게 불법 행위였어요. 그게 불법으로 이루어진 거야. 어떻게 정권 출범하는 첫날 첫 번째가 그래 불법으로 시작을 하냐 그래? 그것도 자기가 수사했던 거와 같은 종류의 불법을 이러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이러니까 당정을 이해하는 시각이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명태균 녹취록에 김영선 의원한테도 그랬고 오야가 네. 하라면 하지. 당신이 왜 판단을 해? 그러니까. 이건 집에서 미성년자 아이들한테도 해서는 안 되나. 판단이 그러시는데 여사 생각은 이렇다든가 뭐가지 네가 뭔데 판단해. 그러니까. 야 이게 바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구나. 그러니까 김 여사가 권력의 꼭지점 정점에 있고 와서 만들어지는 질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네.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녹취록 중에서도 가장 명태균의 민낯이 드러나는 녹취였습니다. 어제 예. 공개된 거는. 이렇게 고함을 세게 그러니까 지르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뭐 명태균 씨가 여태까지 뭐 미래의 보수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자기 정치 철학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그저 권력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무슨 보수 진보가 나옵니까 여기에? 거기에다가 조은희 의원 전화 왔대. 나보고 영남권의 황태자래. 그러면서 엄청나게 맞아요. 좋아한다고. 아이 김진태 만들었지, 박완수 만들었지, 조은희 만들었지, 김영선 만들었지. 그러니까 벌써부터 아부와 아첨의 말을 듣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이게. 네. 조은희 의원으로부터 자기가 아첨을 들은 거잖아요. 황태자라고.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네. 그다음에 나를 알아주는 여사를 봐. 그렇죠.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야? 예. 이런 얘기들 이걸 결부시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들이 우리를 낯설게 하고 불편해하는 이유는 민주공화제의 어떤 그 품격은 찾아볼 수가 없고 무슨 왕조나 강남의 야쿠자들 문화 뭐 실제로 용어도 그렇잖아. 오야가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통제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권력욕입니다. 그게 본질이었던 거고 나머지는 포장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 여사한테 다 줄 서라 이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여사한테 줄 서. 예. 그거 메신저 나야. 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권력 내부가 들여다 보였다고 하면은 굉장히 참혹하고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게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나? 거기에다가 지금 이 와중에도 역대 보수 정권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유일하게 쇄신파가 없는 정당이에요. 옛날에 뭐 남원정도 있고 맞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민정당 시절에조차도 이종찬이 있고 박찬종이 있고 맞아. 무언가 그 서슬퍼렇던 시절에도 있었던 그 소금과 등대가 왜 없어졌냐는 거예요. 이 합리적 보수가. 그러면서 이런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 보다 나면 저는 어제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지만 전 한편으로 이게 우리의 한계이자 수준인가 이게 보수 정당의 수준인가 이런 면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공개된 몇 개의 녹취 파일을 시간 순으로 구성을 해보면 5월 2일 날 김건희 명태균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5월 2일 날 선물이라고 표현이 되고 김영선 공천 이제 주겠다라는 김건희 명태균의 통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명태균 씨가 또 바로 강혜정 씨한테 그 얘기를 전해요. 그런데 무려 권력 순위 1순위 영부인이 김영선 공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당내에서 말이 많아요. 예? 말이 많네. 말이 많네 당에서 YK가 반대를 하고 이른바 윤핵관 실세들이 그쵸. 김영선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5월 9일 이른 시간에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남편을 닥달을 하면서 그렇죠. 아니 명 선생님 그거 아직도 해결 못했어?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야? 아이고. 닥달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서 그 공간위에서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좀 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해주겠다는 취지를 하고 이 전화 통화가 끝나면서 이제 명태균 씨가 뭐 평생 잊지 않겠다 이 은혜. 전화가 끊어지죠. 그리고 나서 바로 김건희 명태균의 통화가 이루어지면서 윤상현에게 전화했다. 안심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오시라. 라고 통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취임식에 명태균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의 참석이 있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 김영선 공천 발표가.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지금 김종대 의원님은 권력욕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참을 수 없는 천박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삐뚤어진 공직관을 갖고 있냐면 이 부부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미 김영선 공천 주겠다고 약속을 일주일 전에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거 하나를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힘 있는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이면 내가 얘기했으면 벌써 해결을 했어야지. 이걸 왜 일주일이 가도록 해결을 못하냐. 거기서 대통령의 자격을 언급을 해요. 맞습니다. 이거는요. 최하위직 공무원 자격도 없는 삐뚤어진 공직 의식입니다. 전형적으로. 네. 그걸 또 시키는 대로 해요. 또 옆에서. 아니 거기에다가 너무 기본적으로 너무 천박해요. 거기에다가 주로 여기다 머리 조아리고 수족이대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서울법대 판검사 출신, 검사 출신, 뭐 또 행정학 교수 출신이거든 대부분. 네. 거기에다가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또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저기 온갖 풍상을 다 겪으신 분들인데 아니 이런 사람들이 그 천박함에 순식간에 오염되는 게 보십시오. 그러면 그 대통령 공직자는 그렇다 자세가 안 나온다 하지만 밑에 놈들은 또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혼군과 간신의 만남이라고 내가 여러 차례 네. 최악의 조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권력과 나라가 절단 나는 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정치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서울대를 나왔어, 뭘 했어? 그렇죠. 나 촌에서 그냥 젖이나. 짜다가 온 놈인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그 장립무사 본인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윤석열 장립무사인데 김건희가 나를 알아봐가지고 만약에 나하고 윤석열이 먼저 만났으면 이거 일이 성사가 안 되는데 김건희를 먼저 만나고 김건희가 나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된 거야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국정농단의 주체는 김건희 여사예요. 네. 예, 김건희 여사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오야야, 누가 우두머리야. 이거는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쥔 사람이 오더를 내리는데 왜 본인이 잡소리를 합니까라고 김영선 의원을 다그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권력 서열 1위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예, 김건희 여사가 핵심이고 V제로 V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니 옆에서 자고 있는데 걷어 차가지고 깨워갖고 네가 해. 그러면 또 시키는 대로 하니까.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할까 정진석한테 전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이 이렇게 운영이 됐던 겁니다. 예, 이게 그 명태균의 목소리로 백일화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쥐고 흔든 거예요 나라를.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난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 썰로 있던 거를 처음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 구조를 보면은 무언가 이 국가와 공화제 특히 민주주의 규칙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오빠가 윤핵관들한테 포위핵돼 가고 또 그러면서 다 한때 도이치모터스니 막 공세하던 그놈들이라고 공교롭게 지금 국민의힘의 핵관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그런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게 몹시 못마땅하니까 팔 걷어붙이고 간섭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 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명선생한테 내가 얼마나 의지하는데 하면서 뭐 이준석, 김종인 끌어오고 그러는데 어제 동아일보 재밌는 기사 하나가 실렸는데
그 2024년까지만 대통령하고 개헌하고 저 임기 끝내라는 거는 명태균 씨 본인이 한 얘기라는 거예요. 의원님 그거 어. 취재 편의점이 제가 제일 먼저 쓴 거예요. 동아일보가 그래요? 보도한 게 아니라. 아이고 그걸 몰랐네 네. 내가. 이게 기사를 저희가 텍스트 서비스를 안 하니까 기자들이 전부 동아일보가 일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헌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은 제가 그 명태균 지인을 통해서 취재 편의점에서 첫 보도를 하고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날 창원에 가서 명태균 입을 통해서 첫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가 어제 동아일보 기자한테 그래서 얘기를 한 그 거야.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의 맥락은 이거예요. 그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을 하라고 한 주체는 김종인 위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 입당할지 창당할지 막 그 검찰총장 그만두고 어디로 가서 정치를 할지를 고민하던 그 무렵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자기하고 같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전 총장이죠. 윤 총장한테 당신 2년만 하고 개헌해라. 그리고 물러나. 그러니까 일종의 명태균과 김종인의 머릿속에 윤석열은 2년짜리 징검다리 대통령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를 한 다음에 김종인과 명태균은 누구를 만들고 싶었냐면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를 젊은 정치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도 원래 박형준은 그림에 없었다는 거예요. 박정훈. 그 스펙이 굉장히 좋고 엘리트 정치인인 박정훈을 보내려고 했었다. 그런 방식의 이제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 그 윤 총장이 뚜껑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뭐? 2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이가 나빠져서 명태균 씨가 사흘간 당시 윤 총장한테 들들들들 볶였다. 그 문제 해결하면 너무 고생했다라고 본인이 취재 편의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내가 좀 몰라뵈고 많이 몰라뵀어. 나도 그리고 명태균이가 또 얘기를 해요. 거기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와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사람이 2년만 하고 물러갔으면 지금 이런 화를 안 당했을 텐데 김건희 여사도 수덕사에 가서 불공 들이고 했으면 자기 엄마 구속도 안 당하고 했을 텐데 자업자득이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합니다. 그 그림대로 됐다면 지금까지 김건희가 했던 역할을 김종인이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 그겁니다. 자기 이익에서 판을 짜려고 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아니 그런데 포인트가 그거예요. 요 얘기도 했나 모르겠는데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내 눈여겨본 대목은 그러면 이유를 물을 거 아니야. 왜 윤석열은 2년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명태균 답변은 뭐냐면은 5년을 감당할 인물이 안 되기 맞아요. 때문이다. 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도 그랬어요? 감이 안 된다. 김건희가 해안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추가로 아까 이제 여러분들 나갈 때 저 사람 누구랑 그렇게 전화 통화를 했나 제가 사이사이에도 취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방금 전에 이용선 의원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굉장히 이제 아마 기자들이 지금 보고 있으면 궁금하실 텐데 이용선 의원도 만났어요.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이시죠. 이제 이용선 의원은 2021년 가을에 명태균을 만났는데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하마상이다. 명태균 얘기가. 그리고 본인은 관상도 본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귀가 작고 입이 크고 저돌적이고 대화가 쉽지 않은 사람이다. 김건희와는 설명도 뭐 필요 없이 대화가 잘 되는데 윤석열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유럽 얘기는 한 적이 없고 해외 나가 있어라 이거는 기억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윤에 대한 그 명태균의 어떤 판단과 평가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달성하는 수단은 김건희 섭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저 정도로 했다. 우리가 그냥 옛날 V0, V1 할 때는 뭐 좀 영향을 끼쳤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실제로 장립무사의 그 안내견 역할을 다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진뱅이 주술사. 안전뱅이 주술사. 너무 그 고급진 표현인데. 고급지기도 하고 너무 그런가? 얌전한 표현 같은데. 그래요? 주술사이가 뭐 저기 역할을 다 한 거야. 이건 섭정이라고. 그렇죠. 이거는 섭정이라. 그러면 옛날에 외척 세력이 어린 황제가 등극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우리가 섭정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마음속엔 다른 흉심이 있는 거예요. 저에다가 황제하는 거 봐서 적당히 제거하고 저기 저 황실에 한 명 똘똘한 놈 우리 집안에 있는데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꿈꾸는 외척 세력이 중국의 2000년 왕조에 다 있어. 지금 비슷하면 사고 체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 그러니까 쓸만한 거 저 다른 그렇죠. 권력 진짜 권력 따로 있고 네. 말이요. 어? 근데 이제 재밌는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그 창원에서 제가 만났을 때 이준석 총리를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국면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이준석을 총리로 시키고 외치만 해라. 외교. 뭐 순방 좋아하시니까 외교만 대통령 내외가 하고 내치는 이준석을 총리로 세워서 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요. 아니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총리를 받겠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야당들이 이준석은 반대하지 않을 텐데 민주당이 이준석은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을 총리로 세우고 정치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되겠냐? 본인이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윤 대통령을 지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도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직도 소통을 하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가 어떻게 기자를 만나서 자신이 윤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준석을 총리 만들겠다라는 말을 합니까? 할 수 있대요. 그래요? 네. 혹시 양정철 그 왜 박영선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있던가요? 그 얘기는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설득하면 말을 잘 해서 이렇게 꼬시면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설득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이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 명태균 씨가 처음에 권력을 비집고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은 약간의 회색지대였습니다. 그렇게 저 대통령을 다 장악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은 윤핵관 세상이고 이미 대통령하고 호흡이 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명태균은 거기서 튕겨져 나온 사람이에요. 네. 근데 뭘 지금에 와서 그리고 설득을 이런 하고. 확실한 통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론 있죠. 그런데 이 난리에서 지금 저기 여차하면 한 달 안에 하야 시키겠다, 탄핵 시키겠다. 자기는 그런 말을 할 적은 사태는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근데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착종시키면 안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이 경악스러운 게 있고 또 하나의 덩어리는 끊임없이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네 집 모닝콜이었다는 거예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6시면 전화가 온다. 그 우리 집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화해서 뭘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우리 준석이 대통령 좀 만들어줘. 나랑 같이 협력해서 우리 준석이 대통령 만들자라는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징검다리로 2년만 하고 당신 빠지고 실제로는 4년 중임제에서 이준석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하는 역할을 김종인 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그런 이것은 구도가- 명태균의 주장이니까요. 그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게 진짜로 실행이 된다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포부가 크고 포부가 커요. 시야가 아주 안목이 장기적 안목에서 보는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나 예. 김건희도 그렇고 예. 이른바 김종인 사단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을 통으로 먹으려고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렇지. 야 이거 잘하면 다 먹겠는데 한 거야 지금 예.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 상황은 보면 그런 네.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엄청난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그러니까 되게 포부가 크게 이 사람들이 그랜드 플랜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달이 나면서 뭐 이제 그 손절하고 끊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 진실은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다시 좀 분절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대로 되겠습니까? 2년 반이? 글쎄 뭐 어제도 무슨 행사에 참석을 했던데. 아 그래요. 지금 소상공인. 예. 지금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국민의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본인 육성으로 공간위에서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줘라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대통령실의 해명은 공관위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대.
그러면 윤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한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 네.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건데 아니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실 네. 입장이 나왔어요. 나왔지. 대통령실 입장이 네. 나왔어요.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연합뉴스 TV와의 통화에서 취임식 전날 통화한 뒤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추가 통화는 없었다. 당시 명 씨가 경선 후반기에 참견을 하려 해서 윤 대통령이 매몰차게 꾸짖고 전화를 끊은 바 있다. 그 이후 죄송합니다. 이후 취임 전날 전화가 와서 마지막으로 덕담한 것이 전부다. 네. 욕 나오네 정말 욕 나와. 아니 자. 윤 대통령은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김건희라는 메신저는 살아 있잖아요. 왜 그걸 자꾸 뺍니까 해명해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저 김건희 여사요. 저 윤석열 대통령은 행동대장에 불과하다고. 그 다음에 자꾸 이런 식의 해명으로 뭘 어찌어찌 해보겠다는 게 아직까지 용산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 뭐 그게 그렇게 해서 그 덕담 한마디 해준 거고 중요한 대화가 아니었다. 이게 대통령실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대화가 아니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막 그 황제로 등극하는 그 시점에 그때처럼 중요한 시점이 어디 있으며 네. 그러면은 예. 그 저 바쁜 와중에 그때처럼 중요한 시점이 어디 있으면 그 덕담이 현실이 됐고 그 다음에 확인 전화까지 김건희 여사가 했고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기 지금 이거는 상황이 지금 대통령이 저 정도 해명으로 퉁칠 수 있다고 보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뭐 내 음성이 나간 거지 윤상현하고 전화한 녹취 파일 나온 거 아니잖아. 이러다가 나중에 그런 녹취 파일 또 비슷한 게 나오면 윤상현이 지시했다는 녹취 파일 없잖아. 이때 가서는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사안을 갖다가 법기술자의 어떤 그 시선으로 모든 걸 잘게 쪼개 가지고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틈바구니에 가서 숨어버리고 약삭 빠르게 빠져나간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해명을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윤 대통령이 마음의 정리를 하고 취임한 후에는 통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민주당이 또 공개하면 어떡하라고 이런 아니 얘기를 얼마 합니까? 전까지는 경선 이후에는 통화한 연락한 적이 적이 없다며. 없다며. 근데 경선 아니라 본선 이후에 취임 전날 통화한 게 나오니까 이제는 취임 이후에는 연락 안 했다. 예. 아니 연락을 바로 안 했으면 직접 안 했더라도 그렇죠. 배우자 통해서 뭐 이런 저런 얘기 많았던 것 같은데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당연히 통화 안 했다는 말이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직접 통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해결사가 있는데 그렇죠. 명태균 씨 입장에서 예. 그렇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뭔 얘기를 해도 말귀도 못 못 알아듣고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는 답답한 거야. 대화 상대로 삼기에도 답답해. 예, 그렇죠. 감도 없고 예. 뭘 해도 못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저쪽은 척하면 딱 척하고 알아들어. 알아들고 알아서 해결해 해갖고 와. 예. 그럼 당연히 저기하고 통화를 하지 왜 여기하고 대화를 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주변 취재할 때 제일 많이 기자들에게 들렸던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정무 감각이 있어서 김 여사를 통해서 하면 문제 해결이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급할 때는 대통령에게 통화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런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끝난 다음에 정치인들 줄 서서 악수하는데 대통령 라인은 짧고 김건희 여사 라인이 엄청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의 주체는 그 명태균 씨가 말한 대로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오야는 김건희 여사였던 겁니다. 오야는 김건희 여사였던 거고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 그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18%가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야.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19% 지지율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최하위. 오늘 19%입니까? 예, 오늘 19% 드디어 찍었고요. 네. 이것은 대통령의 육성 녹음 파일이 반영되지 않은 거기 거죠. 때문에 네. 11월 첫 주차에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데 이걸 봐야 되는 게 이제 뭐 윤상현 의원도 기시감이 든다 그러고 홍준표 시장도 탄핵 대자뷰 얘기를 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3번 사과했습니다. 근데 2차에서 3차 사과할 때 지지율이 17%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열흘밖에 안 됩니다. 뭐 일각에서 열흘 조금 더 된다고 어제 우상호 의원은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열흘밖에 안 걸렸어요. 대붕괴가 시작됐는데 순식간이거든요. 하루아침이더라고. 그 전만 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때 처음 20% 내려앉았지만은 아무리 죽을 써도 국정에서 30% 수준은 유지했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도 이겼다고. 그러다가 2016년 총선 때 처음으로 진 건데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20%대가 깨진다고는 믿지를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1차 사과가 할 무렵 그게 20% 그다음에 17% 됐는데 이때는 미미했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다음에 5%까지 내려가는 이 속도는 가히 그 엽기적이더라고. 그렇죠. 그런 11월 붕괴가 첫 시작되더라고요. 주차에 박근혜 2016년 11월 첫 주차 다음 주가 이제 11월 첫 주차가 되는 건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가 5% 잘못하고 있다가 89%예요. 다음 그러니까. 주가 11월 첫 주차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태블릿 PC가 나왔었고 이번에는 대통령 육성이 나온 겁니다. 네. 근데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네. 이제 결국엔 법률적인 절차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원래는 9명이잖아요. 네. 지금 6명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해요.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명이 결혼인데 이걸 채우질 않아 지금. 그렇죠. 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를 안전마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판이다. 이게 어쨌든 법률상으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딱 6명. 그리고 여기서 또 임기 한 명이 또 누가 도래하면 5명이면 아예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법률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글쎄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그 모르겠는데. 헌법 기능이 정지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헌법 파괴적인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그걸 믿고 있나 지금? 근데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지금 국회 추천 3인 아닌가요? 국회 추천 3인이고 이제 여당 하나 야당 하나 그리고 하나를 바른정당 몫으로 양당이 합의해서 한 명을 추천하자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에서는 바른정당 몫이기 때문에 이 바른정당 몫을 야당이니까 야당 둘 여당 하나 해야 되는 게 민주당 주장이고 그래서 아직 그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야당은 뭐 조국 혁신당도 당도 있고 개혁신당도 개혁신당도 있고 예, 여러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혼란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중요한 건 이것도 포함이 돼서 그리고 지금 저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2016년에는 김무성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런 위치와 처지와 조건이 되는 거냐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안 되죠. 그거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그때는 새누리당 당시 거기서 탄핵 표결을 할 때 60표 이상의 그 이른바 이탈표 내지는 탄핵 찬성표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네. 글쎄 지금 한동훈 대표는 60표가 아니라 6표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뭐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할 상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어제부터 계속 침묵 모드로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를 못해요. 그 말 빠르게 뭐 즉흥적으로 쏘아붙이기도 하고
하던 한동훈 대표가 왜냐하면 이거 심각성을 알거든. 이거 그리고 자기가 이거가 범죄다 그래갖고 다 잡아놓고 실형 때리고 했거든. 그렇죠. 근데 예. 바로 그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틀째 지금 침묵 모드야.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른바 친한계 의원 뭐 몇 명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마디로 우왕좌왕이에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지금 여당의 모습이다. 그리고 뭐 일부는 그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아니 뭔 짓을 했는지 내가 알아야 뭐라고 하지. 뭔 짓들을 했는지 다 알질 못하는데 뒤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진 것 같은데 그걸 아는 사람은 정말 몇 명 되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다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는 동안 여당 정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어쨌든 대통령실이 그런 입장을 정했다니까 그냥 우르르 따라다니고 했었던 것 같고 지금 이 국면에서 이게 특감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이런 면이 이제 기이한데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어떤 집권 여당이 하나의 어떤 국론을 결집하고 여론을 전달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지금 남아 있는 건지 네. 한때 한동훈 대표가 흉내는 낸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만찬에서 완전히 어그러졌. 만찬도 아니지 그 뭐 면담에서 나는 그때가 국정 쇄신할 마지막 기회였다고 봐요. 그리고 정치의 중심이 이젠 용산이 아니라 여의도로 옮겨지는 앞으로 정치가 살아나려면 여의도의 시간이 와야 되거든요. 용산의 시간이 아니고 네네. 그런 데서부터 단초가 하나씩 풀리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협치가 이루어지냐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이 국정의 공백을 메워 나가면서 나름대로 저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이게 마지막 시나리오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용산은 그걸 용납하지도 않고 자기 권력을 안 놓으려 그래요. 그런데 그 한동훈은 거기 가지고 빈손 회담이 된 데다가 아주 모멸감을 얻고 나가지고 이제 그 저 특감안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감안을 꺼내고 100일 기자회견한 그 다음 날 녹취록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저 쓰나미처럼 오는 경류에 하나 떠내려가는 조각배밖에 안 돼. 그 얘기는 이제 하나만화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감 얘기를 할 때도 국정 쇄신을 위해 자기 당대표 직을 걸겠다든가 뭔가 결연함도 없었어 사실은. 그렇게 보니까 저는 한동훈은 사실은 거대한 급류에 떠내려가는 신세다. 이제 이런 정도 가지고는 뭐 존재감을 아예 기대할 상황이 못 되는데 기이한 건 뭐냐면은 항상 옛날에는 이럴 때 집권 여당 내에도 그 복원력이 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불꽃같이 뭐 올라오는 쇄신파가 있고 그러면서 뭐 어떤 그 이제 여의도 정치를 복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도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만날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설득력 만난다 한들 이거 저기 뭐냐 그 거기 가서 또 특감 얘기했다가는 그 돌팔매 5만 군데서 날라올 건데 네가 한 일이 뭐 있냐는 식으로 나오고 지금 저기 요 앞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 보시면은 지금 난리입니다 여기 한동훈 또 규탄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서운해하고 있거든 지금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이게 한동훈 대표의 본심이에요 네. 어? 근데 지금 사실 전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감은 좀 해법이라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이미 철 지난 어렵고. 얘기죠. 예, 특별감찰관은 논할 수 있는 상황은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건 한 서너 달 전에 했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취임할 때 예. 그랬으면 좀 예. 통했지. 아니 그럼 어차피 뭐 이제 그 거의 끝장 난 것 같은데 그냥 뭐 끄트머리에 살짝 끼워 넣지 말고 특별감찰관은 새 정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임명해서 깨끗하게 네. 새로 출발하는 게 맞고 특별감찰관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뭐 특별감찰관은 뭐 국민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얘기예요. 네. 그거로 되겠어? 일단 그러니까요. 반응이 그거잖아요. 예, 예. 그거로 택도 없지. 이거기 때문에 이미 그거 갖고 매달릴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모드라면 한없이 작아질 거예요. 한없이 작아져서 잘 보이지 않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정치적 위상을 키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기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범죄다, 잘못된 일이다. 이거는 내 편을 가르지 않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분명한 입장. 여기서 입장은 딴 거 없어요. 뭐 탄핵은 직접적으로 언급 못 하더라도 특별 검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빨리 내놔야 돼요. 자,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네.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임기 단축 개헌이냐, 네. 탄핵이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나는 이게 한국도 민주주의의 명예혁명이 되고 희생을 줄이려면 임기 단축 개헌이 맞다고 보고요. 그게 합리적이고 앞으로 그나마 건강한 보수가 있다면 같이 협치를 해서 다수파 연합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맞다. 이런 면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면 탄핵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 특별검사 문제가 이제는 이 정권의 더 큰 공포로 다가와 버렸어. 이 특검을 통해서 바로 탄핵으로 간다고 이제 믿는 이게 현실 감각이 생겨버렸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최순실을 수사하고 그걸 가지고 탄핵으로 간 건데 그렇죠. 이제는 이 수순에 돌입한다고 이게 공포심을 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그 뭔가 저 10% 지지율이 주는 공포에다가 이제 특검이 현실화되고 한다고 하면 필사적으로 이제는 이걸 모면하려는 식의 행태를 취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당이 단합해서 한동훈 같이 딴소리 하지 말고 일치 단결해서 막아내야 된다.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요게 홍준표 윤상현의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포인트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포탄 보내고 뭐 파병 문제로 얘기를 막 모아가고 그건 국제사회 안 통해요. 그래요. 오늘 동아일보 사설 보세요. 엊그제 김대중 칼럼 보세요. 조선일보. 지금 보수가 반대하고 있어요. 할 때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 선거나 좀 보고서 하자. 안 되면 이 얘기라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저는 파병이 북한이 우리 안보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있다는데 동의해. 그리고 창관단을 보내자는데 또 사실은 나는 반대 안 해. 내가 군사 전문가로서는 이게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정보 수집 루트는 만들어놔야 돼. 네. 난 이것까지는 나 반대할 수 없다고. 네. 그런데 네. 왜 저 행태가 위험하냐 하면은 나토나 미국도 안 하고 있거든. 네. 파견과 창관단을 안 보내고 있다고. 네. 그러면 저 용어를 쓰지 말고 다른 걸 써야 되는 네. 거야. 사실 나도 보고 싶지, 궁금하지. 네. 그런데 중요한 정보지. 그런데 창관단이란 말을 굳이 쓰면서 진짜 파견을 보냈어. 국정원 1차장을. 네. 지금 저기 그 브뤼셀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행태가 너무 거칠어 가지고 야 미국 나토도 못 보내는 창관단을 네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네. 포탄도 마찬가지요. 저기 크루스크는 미국이 지지하는 전투가 아니요. 네. 그건 우크라이나가 침략한 전투예요. 종전을 하자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확전을 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네. 근데 우리만 왜 지원을 해주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얘기 안 해도 김대중 칼럼에서 얘기가 다 나와. 조선일보가 반대. 그다음에 동아일보도 나. 그러면 동아일보도 반대. 제가 보기에는 네. 괜한 평지풍파로 앞서 나가서 세계적 기준을 네. 이렇게 넘어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김용현 장관이 갔는데 벌써 미국하고 협의하고 나니까 무기 보낸다는 얘기가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미국이 눌러 앉힌 거예요, 저거는. 그런 거 보라고. 진짜. 이게 뭐가 상식인가를 좀 보고서 누울 자리 보고 다리도 뻗는 겁니다. 아니 저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창관단의 필요성, 뭐 협력관이 됐던 그 명칭이 뭐라고 됐던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낼 때 보내더라도 비밀리에 보내야지 저렇게 공개적으로 보내는 게 말이 돼요? 국정원 1차장 스파이 대장이 5만 얼굴 다 그러니까 저는 내보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뭐 기본이 안 돼도 너무 안 돼 있는 거지.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필요성이 있어요. 보내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해요.
일을 다 하더라도 그거야말로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에휴. 그거를 무슨 장관 입에 뭐 공개적으로 뭐 포탄 얘기도 나오고 뭐 창관단 얘기도 나오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저는 이거는 아무리 아마추어 정권이라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모든 뭐 특검이나 뭐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 여론 높은 것 중에 이 저기 살상무기 지원하고 교전화 보내는 거 이거 반대 여론이 제일 높습니다. 네. 첫 번째 여론조사부터 80% 반대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거든요. 네. 불안하다. 네. 그다음에 지금 저기 강원도, 경기도 뭐 이런데 지금 주민들이 지금은 이제 생존의 한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 극도의 정신적 고문 상태예요. 아이고야. 트라우마입니다. 네. 전단 때문에 못 살겠고 확성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을 지르는 듯한 언행을 최고 정책 결정자가 보이는 거는 말이죠. 이건 나라 절단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신중해야 돼. 손자병법 1페이지 첫째 줄이 전쟁은 국가 존망지 대사라고 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고 그거 써 있어 안 써 있어 이거. 복사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거. 네. 뭐라고? 참 우리가 한심한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아니 기본적으로 대통령 자격이 있으면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격이 있어? 없단 얘기잖아 그거는.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몇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오늘 아침 신장식 의원은 다음 주에 있을 시정연설 국무총리 대신 보내지 말고 본인이 직접 와서 하야 선언하고 그리고 검찰 조사 받겠다라고 해야 이게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안 할 가능성이 100%라는 거고. 평소에 행실에 비춰볼 때 기대 가능성이 없죠.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탄핵인데 탄핵이 되려면 어쨌든 뭐 김건희 특검이 됐든 최혜병 특검이 됐든 이 특검의 벽을 넘어야 되고 지금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가 되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 구성이 지금 6명밖에 그렇죠. 없는 현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그럼 이 정도 되면 검찰 내부의 대검에 특수본을 구성을 해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팀을 꾸려야 되는데 창원지검에 2명 검사 파견한 게 끝인 거잖아요.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냐? 그것도 또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상황을 보면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일단 명태균 씨의 신변부터 확보를 해야죠. 네. 사실은 그건 명태균 씨 본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밖에다가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어제- 그건 본인도 지금 심리적으로는 거의 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 있는 몰렸다고 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이라도 일단 신변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네, 검찰이. 검찰에서. 예. 근데 어제 사실은 기자들 뭐 저 포함해서 뭐 수많은 기자들이 계속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좀 그리고 신경에 변화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2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한 사람은 김현정의 뉴스쇼의 작가 왕 작가에게 전화를 해서 세이 굿바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진우 기자가 어제 낮에 그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데 하여튼 명태균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뭐 그동안 고마웠다 어쨌다 이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만 하고 나머지한테는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근데 카톡은 또 봐요. 아니 그런데 네. 어제 묘한 대목이 내 느낌이 이상한 게 이 부분인데 지금 아버지 산소에 가는 중이다. 가가지고 그 휴대폰 뭐 2대인가 뭐 저기 네네. 불사질러 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아버지 화장해서 뿌려서 무덤이 없다. 요렇게 반박을 하거든. 그건 요건 제가 무슨 또 추가로, 상황이에요, 요거? 요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제가 또 추가 취재를 했는데 음. 그 아버지 산소는 아니지만 그 이분이 그 조실부모 그러니까 뭐 다 좀 근데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는 참 그 삶이 많이 고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여간 이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작은 아버지에 해당하는 삼촌 밑에서 컸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봐주시고 뭐 그랬는데 그 삼촌이 창녕에 계시고 거기에 가족들의 뭐 선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태균 씨를 잘 아는 지인의 설명으로는 한번 우리 그렇잖아요. 뭐 아들들은 벌초하러 가잖아요. 시즌 돌아오면. 근데 한 번도 이 친구한테 내가 벌초 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산소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첫 번째 확인을 해주고 두 번째는 아마 창녕에 그 가족들 묘소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검찰에서는 화장했다고 하는데 묘소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과정에서 나는 검찰에 이미 얘기했어요. 아버지 묘소에 저 다 그거 묻어놨다고. 그리고 뭐 영장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파묘하라 하지 뭐. 아니 얘기를 했는데 여태 아무것도 안 아무도 했다고? 안 한 거죠. 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했다고 검찰은 주장을 하는데 그 아버지 묘소를 포함해서 뭐 그 가족들의 선친들의 그 묘소가 창녕이에요. 이 사람 창녕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저 출생 신고는 인천에 부평에서 1970년에 할아버지가 하셨는데 본인 주장은 자신이 오빠라는 거예요. 저보다 자기가 69년생이다. 나는 이제 69년도에 인천 부천에서 태어났고 할아버지가 70년 부평에서 신고를 하고 자란 것은 창녕이고 그 삼촌이 유명한 수의사였는데 창녕에서 이제 그 송아지들 이제 태어나는 거 자기가 이렇게 받고 그랬다. 뭐 26살까지 소젖 짰다라는 얘기가 그 나오는군요. 수의사였던 작은 아버지랑 같이 그 소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그래서 자기가 잘한대요. 그런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신경의 변화가 있는데 민주당이 녹취 파일 깐 게 폭탄이 된 게 정작 명태균 본인에게는 충격인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검찰하고 딜을 할 수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파일의 효력이 점점 상실돼 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제 운영위 그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명태균이 저 윤 대통령하고 통화한 2개의 파일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 있죠. 그 중에 1개가 어제 까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문석 의원 해석인데 오늘 지금 이제 운영이 곧 할 겁니다. 그런데 저기 이런 상황은 뭐냐면은 명태균 씨가 빨리 민주당에 공익제보를 신청해서 보호를 받으시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제 검찰에서는 더 이상 명태균이 갖고 있는 뭐 파일은 별게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거지. 그 전에 빨리 결심을 하라 뭐 이런 촉구를 하던데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파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운영위에 나오는 증인들 보십시오. 한 명이 아니에요. 강혜경 씨 나오지. 신용환 교수 나오지. 그다음에 그 김태열 씨도 증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옛날에 그 명태균 팀이라고 불렸던 사람 중에 한 명도 남아 있질 않아요. 명태균 씨 곁에는 단 한 명도. 다 저기 뭐냐 이제는 저기 양심 선언하고 나선 거라고. 본인 하나만 저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사태 흐름은 명태균 씨한테 불리하고 저기 이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걸 본인이 깨달으셔야 돼. 지금 거기에 맞게 다시 한번 전략 수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본인한테도 굉장히 불이익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이 이제 그런 거 다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정보라는 거는 나만 갖고 있을 때 그게 소중한 정보가 되는 거지. 이 사람도 갖고 있고 저 사람도 갖고 있으면 그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동안 이른바 땅에 묻었다고 하는 핸드폰 4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담긴 대통령이나 영부인과의 직접 통화를 녹음한 녹취 파일 그거는 이제 그저께까지는 명태균 씨만 갖고 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겠습니다만 이제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가 더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본인이 땅에 묻어놨던 그 정보는 값어치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일부 있기야 있겠지.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있겠습니다만 뭐 그거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그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거고 그거로 본인이 무슨 한 달 안에 하야와 탄핵을 시킬지 말지를 본인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이제 아닌 거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이 가진 정보를 갖고 좌지우지하고 모든 언론사를 뭐 본인이 초이스하고 또 검찰에게도 나 절대 건드리지 마라. 나 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10배 이상으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네. 그런 협박이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맞아요. 본인이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거기 어제 강혜경 씨가 그 스픽스에서 밤늦게 울면서 호소를 한 게 방송에 나간 게 있어요.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한 호소예요. 네. 제발 저기 운영에 같이 출석하자. 거기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라. 아니 그 저기 가족도 좀 생각해라. 그 딸 그 이제 그 막내 그 네, 5살짜리. 본인 예쁘장 하더라고. 그런데 걔도 내가 잘 알고 식구들 다 잘 아는데 이제 가족 생각도 좀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버티니까. 그리고 나는 아직도 명태균 씨가 저 뭐냐 그 같이 일하던 정리가 남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이 국회로 가자 이러면서 거의 울면서 호소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강혜경 그 참 이게 이제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이게 거의 대하 드라마 수준인데 그러니까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하고 같이 일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혜경 씨하고 내가 같이 일할 땐 이런 사고가 없었다. 김영선 의원이 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황금이라는 막내딸 5살짜리 꼬맹인데 이 친구를 쉰에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 아이가 이것도 일부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저희만 첫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18개월까지 걷질 못했대요. 예, 걷질 못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 늦게 낳은 아이인데 얘가 걷질 못하니까 이제 부모된 도리로서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하고 그리고 그 어름에 김건희 여사하고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금이를 마치 자기 아기처럼 그렇게 예뻐해주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뭐 영상 통화도 하고 뭐 그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도로. 근데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열망은 이 사람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있어서 그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점은 인식을 해요.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을 5살짜리 꼬맹이가 권총을 찬 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위험천만한 건데 그러면 이 꼬맹이가 총을 내려놓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국면이다. 이런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어려운 정권이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저희가 지금 56분인데 그 황금이 언급한 대목 잠깐 준비된 파일이 있어서 잠깐 듣고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사이에 11시 43분 뉴스원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씨 녹음은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걸 말이라고 지금 법적 전형적인 간신의 언어입니다. 예. 간신의 언어. 법적으로는 일단 범죄 행위고요. 그거는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제 이른바 공짜 여론조사 네. 대금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공천으로 줬다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 공천과 관련한 재산적 이익의 거래의 범죄 행위에는 공무원 신분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공무원이든 아니든 다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거고 대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만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분명히 되는 거예요. 네, 업무방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전 검사가 대답을 해봐라. 해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어요? 아니 취임식이 몇 시간 남지도 않은 대통령 당선인이 식이나 되는 사람이 저 시골에 최근에 사기 전과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신용불량인 상태인 사람한테 아침부터 전화를 받은 부인한테 이른바 뭐 보니까 거의 뭐 걷어차인 수준이던데 그래갖고 내가 김영선 공천 주라고 얘기했다.
라는 얘기까지 육성 녹음이 됐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아니 말을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저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닙니까? 근데 나하고 같은 국방이라서 대화를 많이 한다고. 그리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거든. 네. 그런데 그 담배 피는 사람이 그때 둘밖에 없었다. 아니 그거는 네, 투머치 투머치. 인포메이션. 예. 근데 궁금한 게 많잖아 이제. 예. 그래가지고 탄핵 과정들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진석 그 비서실장은 덩치에 비해서 마음은 여린 사람이에요. 뭐 목소리는 크고 뭐 버럭버럭 하는데 의외로 또 사근사근 얘기는 잘해주는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태블릿 PC 그거 터지기 전까지는 직언을 한 적이 없어. 자꾸 우상호 대표는 그때 파트너라고 그때 정진석이 박 대통령한테 지금 민심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더라 이렇게 하고 자기 합리화는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한 얘기는 달랐어요. 그러다고 다 야당의 공세라 그랬어 그때. 그러면서 버텼다고. 그러다가 태블릿 PC 터지고 진짜 와르르 무너지니까 이제 이정현 대표하고 같이 갔지 청와대를. 그때 박 대통령이 내려놓은 거예요. 내 임기 단축을 국회에서 협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무기로 갖고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래가지고 원내대표 체면이 쓴 거야. 야 우리 다 내려놓을 거야. 국회에서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을 여의도로 자기가 그래도 끌고 와서 역할론이 생긴 거라고. 그래서 박 대통령한테 고마웠다 그랬어 그때. 그런데 지금 하는 양상을 보면은 그때 그 탄핵 사태에서 이분이 뭘 배웠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보니까 그래도 자기는 안 다치고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또 그때 같이 직언 한마디 못하고 간신의 행태를 보이지만은 언제든 본인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내가 보니까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주체인 명태균 씨도 어제 대통령은 전혀 선거 공천에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그 녹취도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잘렸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일방적인 민주당의 주장이고 문제제기이지 이것은 위법한 것이고 공천 개입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지 못하는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를 보내, 매를. 요거를 보셔야죠. 네. 자 윤상현한테 전화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김건희 여사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전화를 했는데 저기 윤상현 의원은 뭐냐면은 나는 공관위원장으로서 저 명단을 들고 간 적이 없다예요. 전화 부분이 빠져 있다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통화 기록을 일단 까야 됩니다. 그 진짜 윤상현 의원이 그때 저 여사나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이 있냐 없냐 이건 입증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존 기간이 지났는데 그러나 통화 내용 보존 기간이 본인은 1년이죠, 열람할 수 1년. 있잖아. 본인은 아니 이거 이게 휴대폰으로. 보통 통신사에서 1년. 1년까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좋다 2022년 5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냥 물어보면 6개월치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1년치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 내역은 물론 그 휴대폰이 어딘가 있다면 당시 당사자들이 쓰고 있던 휴대폰에는 지우지 않았으면 남아 있겠죠. 네. 하지만 통신사의 보존 기한은 1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거는 보라고 조금, 네. 항상 논리는 이거였다고. 처음엔 명태균의 허풍이다. 그거 외엔 근거 없다. 근데 대통령 녹취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덕담이었고 의미가 없는 전화였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기 윤상현하고 뭐 통화했네 이거 진실 게임이 벌어질 걸 대비해서 공관위원한테 우리가 전화 안 했잖아 이걸로 버티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중에 뭐가 나와 그러면 또 이번엔 이럴 거라고 윤상현이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요거를 세부적으로 토막내기 전략을 하는 거거든. 네. 이게 우리가 계몽주의래로 인간이 이제 그 자연을 지배하고 뭔가 문명을 만들고 할 때 우리가 믿었던 거는 인간의 이성, 추론 능력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여기에서 저 어둠 속에서 똥 냄새가 나면은 여기에는 똥이 있는겨.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때마침 바지춤을 올리면서 옆에는 두루마기 휴지를 들고 있어. 아니, 그러면 지금 그놈이 싼 점심시간인데. 거야. 12시 3분. 12시 네, 3분. 그 얘기는 그놈이 싼 그만. 거라고. 알겠습니다. 어. 한 가지만 직접 눈으로 봐야 합니까? 그거를 네. 그걸 싸는 장면을. 예, 얼마나 격분하셨으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정진석 비서실장 이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의혹과 관련해서 한남동 관저는 호화 시설이 아니다. 스크린 골프장, 사우나는 없다.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대통령 관저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자. 제가 보니까 네. 이 현실 인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고 상황을 악화시켜요. 그러네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모르는 같아요. 것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러면 정말로 골로 갈 텐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대응이 매우 심각하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도 주말 사이에 또 다른 새로운 녹음 파일이 나올 것 같고 또 기자들이 창원에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 본인 주장에 따르면 창원의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기자들이 많이 비가 와가지고 와도 서 있다는겨. 호텔이 인산이네고. 예. 그리고 뭐 너무 호텔이 다 인산이네여서 비싼 호텔 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출장비가 많이 든다 기자들이. 산당 끌어오고 기자들 끌어오고 이 예. 이상 지역에는 그 효과가 없죠. 예. 하여간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귀 닫고 눈 감고 아예 안 듣고 안 보겠다 이런 태도 아닌 이상 이런 대답은 나올 수 없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세종시로도 기자가 가야 돼요. 세종시. 예. 네. 세종시 그거 저기 뭐야 저 투기 지역 해제 그거 저기 네네. 뭐냐 거기 안 풀고 창원을 대신 풀어줬다 그러니까 난리 사실은 나야지 거기가. 지금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이거 못 여쭤봤는데 네. 그 하나오션 예. 예, 그거 저희들 뭐 취재를 해서 의원님 말씀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했고 지금 12시 5분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상황이 매우 위중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저희 정규방송 마무리하는 대신 바로 국회 운영위원회 현장 저희가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유, 금요일인데 금요일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다들 멍청하죠?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아이고야. 머리가 나빠도 어느 정도지. 이거는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돼요. 진짜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오죽 고장 났어요.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하실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